네, 감사합니다. 발제 이후에는 바로 토론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토론 진행은 자장이신 이정보 글로벌사회발전연구소 특별자문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정복입니다. 저는 30여 년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가르치다가 2010년에 은퇴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정현호 특별연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자 분들께서 이제 각각 10분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뭐 한 7, 8분으로 이제 줄여서 하시려고 그래도 아마 10분이 될 겁니다. 10분 하시려고 그러면 15분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론이 끝나면은 3시 30분부터는 10분간 휴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배종찬입니다. 우선은 이런 작업을 그리고 연구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이롭다. 대단하시다. 그래도 수렁에 빠진 한국 정치를 구할 동아줄이나마 남아있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지금 국회가 썩을 대로 썩어서 문드러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국회에서 뭔가 자구책은 안 나올 테고 어차피 기대해봐야 그건 불가능한 일일 테고 그래도 지금 김경동 교수님 비롯해서 저는 그래서 김경동 교수님하고 이정복 교수님 하셨다 그러면 오늘 화냈을 거예요. 왜? 젊은 세대들이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정현호 위원께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다니까 저는 그나마 정말 한 줄 희망 정도는 가질 수 있다. 왜? 그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저는 정당 지지율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10분 내로 이제 끝낼 텐데 한 강연에 가서 이제 제가 이 국회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당에 대해서 ESG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정경련에 갔더니 갑자기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대할 거 없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들을 내용도 없다. 안 듣겠다. 정말 제가 강연회에서 그런 대접 받은 지가 처음입니다. 다들 가면 뭐 헤어스타일에 관심 가지고 난리거든요. 뭐 초사연이 왔다, 뭐 매추도사가 왔다. 근데 그런 정말 푸대접을 당하기는 처음인데 그만큼 저는 이게 표현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경제나 과학에서는 한 7위까지 왔는데 이정복 교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김경동 교수님하고 참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나와서 국회에만 들어오면 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정당 지지율 조사부터 잘못됐다. 왜 87년도 우리가 직선제 개헌 이후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인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 식당에 먹을 메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식당을 박차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서촌이나 북촌에 있는 식당을 가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의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왜?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 이민 가야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할 테고. 근데 저는 이 조사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런 것조차 없어서 정말 연구진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만든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필요한 일을 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꼭지는 뭐냐면 바로 이 투명입니다. 과연 이 평가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정치인들이 진솔할 거냐 또는 유권자들도 진솔할 거냐 그걸 참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검증해서 인사청문 체크를 해라 그래도 다 엉뚱하게 하고 왜? 이 한국의 정치는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과가 중요해요. 당선만 되고 배지만 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오히려 일탈을 해서라도 도덕성 다 깡구리 무시하고라도 국회의원만 되면 최고야. 따봉. 체리 엄지척.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연구 방법에서 투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참 어려운 작업일 거다. 이게 사회적 바람직 현상을 유발한다. 정치인은 자기 입맛에 좀 번지르하게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할 테고 유권자들은 내용도 잘 모르는 데다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이 두 동강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간 대결 구도로 판단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느냐. 저는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상자 측정, 또 과정의 어떤 설득력, 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당사자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볼 때 얼마나 수용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무진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걸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이 연구의 이 수용도를 높이는 길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저는 가족입니다. 정치인보다요. 저는 후보자보다요. 가족이 더 썩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파악할 거냐.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는 깨끗한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척 그래도 시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다 가족한테 몰았거든요. 가족이 완전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에 병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97년도에 이해창 후보가 자기 문제로 떨어졌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들 병역이 결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입학 문제, 입학이 후보자인가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해서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재산 형성도 있고 음주운전도 있고 지금 음주운전 했는데 최고위원 출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멘붕 상태가 와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금전적 문제의 경우에는 정황보다 우위에 있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도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약간 물증이 나오면 어느 정도 믿어요. 왜? 뭐 사건 파일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게 또 덕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터지면 그래도 그건 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가족까지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그건 참 쉬운 문제는 아닐 거다. 말하는 저는 그냥 패널이니까 막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토론 요청 받은 게 현실 정치에서 실효성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인데 일단은 도덕성 기준이 중요한데 현실에서 이 실체적 영향력이 어떻게 도덕성을 좀 끌어올리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을 일 기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최근에는 다 이게 아싸라판이니까 사람들이 유권자도 생각이 바뀌어요. 왜? 도덕성은 볼 것도 없고 그냥 그중에 제일 다 엉망인데 그중에 제일 덜 엉망인 사람 뽑자. 이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선출 근거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공직의식. 근데 공직의식이 어떤지 몰라 유권자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문성 몰라. 그냥 학교 어디 나왔나 뭐 이런 거 보고 뭐 그래요. 세 번째는 도덕성 더 몰라.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번지르르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제 토론문을 보시면 아까 김경동 교수님께서 너무 정말 예리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거의 감동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윤석열, 이재명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은 다수당의 대표인데 두 사람 다 엉망이에요. 두 사람 다 지금 보면 도덕성이 부족한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대표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진영 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진영 내에서는 또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투명, 가족, 다음에 저는 공정이다. 결국 미국 등 해외 사례의 현실적 적용 방법인데 이런 이제 평가 문항의 기준을 마련한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사, 추적, 이런 덕후 이런 이 심리적인 또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는 증거주의로 가야 된다. 근거주의. 그래서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주변이 문제예요. 주변에 제대로 된 주변이 없어요. 엉망이야. 가족도 엉망이고 본인도 엉망이고 주변도 엉망이고. 그래서 저는 증거 자료를 계속해서 좀 살벌하게 수집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고 1차 공개를 한 다음에 객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표화를 내서 우리가 연구한 그 이 문항에 대한 이 지표에 대한 이 정량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지표로 해서 최종 공개를 해서 적나라하게 알릴 걸 유권자들이 다 알려서 자 우리 더 알릴 것도 없다 이제 다 알렸다 당신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 연구에서 이 간과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치인만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가족들, 주변들도 이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참 아주 그 인사이트풀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창우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있는 정창우라고 합니다. 우선 그 정치와 도덕 공존 가능한가라는 이 주제 하에 열리는 토론회에 참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경동 교수님, 이원죽 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그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지표, 뭐 질문서, 지침서, 매뉴얼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정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공직자의 비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필요와 뭐 욕구, 이익에만 이제 몰두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선이라든가 공공선을 위협하게 만들고 타인이라든가 타 정당과의 어떤 생산적인 건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양극화, 흔히 이제 갈라치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라든가 포퓰리즘을 보다 심화시킬 수도 있고 덕이 아니라 악덕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도덕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회의감, 냉소적인 태도를 이제 갖게 만들죠. 그리고 이 비도덕적인 공직자가 내놓은 이 편향된 주장들을 무분별하게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올바른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의식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로 진출할 수 없도록 문턱을 이렇게 대폭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성 평가 방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국가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좋은 도덕성 평가 방법을 중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이번 성과물은 앞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너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 한 서너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에 대한 최대주의적 접근하고 최소주의적 접근 중에 어느 것이 보다 타당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대주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귀감이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윤리적인 리더십을 충분히 이제 발휘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혹은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덕적인 논증 대화 능력을 두루 갖춘 그런 이제 훌륭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최소주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각한 수준의 법적 도덕적인 문제, 예컨대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이런 주요 비위를 일으키지 않았고 단지 좋은 평판을 얻거나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 특히나 정당 차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동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도덕적인 심리 기제들이 있거든요. 도덕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예컨대 도덕적 합리화라든가 유리한 비교라든가 책임 전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주의 접근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 선출직 공직자가 갖춰야 될 필수적 조건 혹은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겠지요. 여기 개발된 평가 문항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제시된 기초 문항 42개의 그 문항에는 사실상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최대주의 접근의 비중이 약간 더 높은 반면에요. 이 중요성과 실효성이 반영된 그 5개 문항, 탑5 문항은 대체로 최소주의 접근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출직 공직자라면 적어도 이 5개 문항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바, 이것은 곧 최소주의 접근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되겠는데 이건 반드시 충족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최대주의 접근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준들을 더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적격이라고 하는 이제 활용상의 유의점을 지침서와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결과하고요. 도덕성 평가 결과하고 실제 그들의 도덕성 간에는 간극이 혹은 뭐 괴리가 갭이 이게 발생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이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뭐 인지 편향성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증명되어 온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특히나 여기에 이제 그 선출직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한테 실제 자기가 가진 도덕성 수준보다 더 이제 좋게 보이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앞서 이제 배종찬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자기 보고식 진단, 뭐 검사 혹은 평가 뭐 이런 것은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게 간극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간극을 최소화하려면 이 선출직 공직자 후보의 도덕성 평가를 위한 그런 시도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각종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공천위원회, 아까 이제 정현호 박사님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도덕성 평가 지표와 질문서를 활용해 가지고 질적, 양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이렇게 수집을 하고 이걸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평가 지표와 질문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활용을 위한 지침서와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유관기관에 널리 배포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병행될 때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후보자에 대한 평가 결과와 실제 그들이 가진 도덕성 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평가 문항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선출직 공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빈곤 대치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김경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후 변화라든가 에너지, 환경 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의 주제와 관련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자세가 요구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식 범주를 국가의식 및 세계 시민으로 수정을 하면서 세계 시민 의식 문항을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국심 문항의 경우에요. 이게 어떤 애국심인지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맹목적이고 배타적이고 오도된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국내적으로는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지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분쟁과 어떤 정오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애국심이 있다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연구 과제로요, 이 정당 차원의 이 도덕성 평가 방법도 좀 개발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가 개인적으로는 뭐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모한다 이런 말을 이제 했던 것처럼 이 개인의 도덕성 평가뿐만 아니라 집단, 특히 이제 개별 정당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뭐 질문서 이런 걸 갖다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도 여기에는
그 개별 정당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그 윤리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를 갖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그 윤리 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제재 체제, 감시 체제, 보상 체제와 같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고, 비공식적인 측면들이 있겠죠. 의사소통의 어떤 구조, 예컨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한 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권위주의적인 어떤 수용을 갖다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의사소통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까지 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선인, 이 사람은 악인,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 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쁜 행동은 다 악인으로부터 나온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가 시스템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적절한, 비도덕적인, 빈간적인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면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개별 정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치인들의 그 도덕성 평가 문항을 어떻게 그 좀 더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제안이 있으셨고, 또 그 정 선생님도 정당이나 기타 정치 집단에 대한 도덕성 평가도 필요하다. 뭐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박성민 민 정치 컨설팅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치와 도덕이 공존 가능한가 이 질문은 정치는 왜 도덕적이지 않을까, 도덕적이지 못할까, 이게 솔직한 질문인 것 같고요. 부제에 붙어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는 정치는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일하는 영역이라는 그런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정치는 합리적 영역이 아니고 한목적적 영역입니다. 좋은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의 영역이고, 그것이 충돌나죠. 그러니까 정치는 이 법과 도덕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정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으로 어느 정도 변별이 있습니다. 이 법가와 육아 논쟁 이래로 그래도 법치와 덕치 논쟁은 오래전에 법치의 승리로 결론이 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저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촘촘한 법과 제도로 정치인의 일탈이나 권력의 일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다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적어도 이제 극단적 포퓰리스트인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선출된 독재자들이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간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덕치의 시대로 돌아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그 포퓰리즘과 탈진실 시대에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게 극단적 진영 논리와 정치 훌리건이 판치는 현실에서 정당 유권자 제도가 민주주의 문지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은 세 단계에서 일단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정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한번 거릅니다. 그 다음에 유권자는 선거 과정에서 한번 걸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정활동이라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도로 걸러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정치인의 도덕성이 왜 지금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가짜 뉴스라고 부르고, 우리 편 주장은 거짓도 대안적 진실, 대안적 사실이라고 부르는 전쟁판에서 도덕성이라는 게, 도덕적 기준이
한각에 치부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얘기인즉슨 정치에서 도덕이 무력화되는 것은 개인 탓이라기보다는 저는 진영 탓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본질적으로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은 복잡해도 군중은 단순해집니다. 개인은 착해도 군중이 되면 누구나 훌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정 교수님도 인용하셨습니다만 나인홀드 리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한다.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수 있지만 군중이 되고 집단이 속에 속하는 순간 민족적, 계급적, 인종적으로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 경쟁자로 볼 겁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전쟁이 됐기 때문입니다. 진영, 지역, 세대, 계층, 성, 종교 간 전쟁은 이미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일탈하는 것은 그것을 별 문제 삼지 않는 진영 내의 온정주의 때문입니다. 공천제도, 공직자의 검증제도, 청문제도가 모두 무력화된 것은 도덕적 이중 태도인 된 것과 도덕적 이중 태도인 내로남불도 진영주의 때문입니다. 결국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사람들은 공천 과정에서 좋은 후보를 낼 수밖에 없고 유권자가 좋은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들이 공천한 공직자가 일탈을 했을 때 엄하게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당원 80조가 무력화되는 거에서 봐서 알듯이 모든 거를 다 전쟁이기 때문에 다 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아담 셰브르스키는 민주주의는 여당이 평화적으로 야당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체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주 탁견입니다. 집권 세력이 옛날에는 정권을 빼앗기면 다 죽었습니다. 이긴 자가 진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권력을 잃는다는 건 죽는다는 걸 의미했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정권을 놓쳐도 죽지 않는 거 평화적으로 야당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지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은 정권을 놓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될 거 우리 정 교수님도 이제 정당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걸 좀 넘어서서 정치가 본질적으로 집단적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영 전쟁이 되면 정치와 도덕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정당 간의 경쟁이 스포츠처럼 되면 정치와 도덕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공천제도나 선거나 직무수행에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촘촘한 엄청나게 그 공무원 검증에 질문지가 있고 답변을 해도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허술할 때도 작동했던 도덕적인 책임이 거의 지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 번호표와 같이 쇠치기를 하지 말자 한 줄 섭시다라고 하는 계몽적 또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그것으로서 한 줄 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번호표를 갖다 놓음으로써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는 다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 공직자 개인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기 전에 어떤 정치인이 도덕적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이 이래야 되는 게 정치가 아니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도 이 안에 들어와서는 도덕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도 좀 같이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더 이상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참 이렇게 그 도덕성 정치인들에 대한 도덕성 평가를 한다는 게 우리 저 김경동 선생님께서도 처음 이런 연구 부탁을 받았을 때 좀 어렵지 않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해봐야 공허하지 않은가 말이에요. 예? 아무리 도덕성 있는 사람도 정치에 들어가면 이게 악마 비슷하게 되니 맞습니다. 그러니 이 정치 자체를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여긴 뭐 제도, 뭐 전통, 뭐 여러 문화,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다 관련이 됩니다. 예. 이 도덕성 평가 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게끔 그렇게 만들 것인가 맞습니다. 또 법치주의가 어떻게 확립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인가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법원에서 그 판결이 그냥 완전히 다르게 나는지 같습니다. 이 법과대학 그래서 뭐 좀 비슷한 걸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 사법연수원에서도 비슷하게 배울 텐데 왜 판결이 그렇게 다른가 맞습니다. 이런 거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박성민 선생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배종찬 소장님 또 정창 교수님 이 박성민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번 세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